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새통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최병칠입니다.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어, 동동구르면은 뭐타로 바르는가? 말라 비틀어진 가슴은 어쩌려고? 라고 하는 부제를 제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건 그렇죠. 요즘 꽃이 피어가지고 뭐 온 동네가 그냥 그 장관인데 그걸 눈으로 보는들 뭐 하겠느냐. 내 가슴에서 그 느낌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면 벙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봄에 우리의 가슴을 메말라 있는 가슴을 좀 촉촉하게 적셔주는 시집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당신을 만난 뒤 시를 알았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류시아 씨에는 그리운 길 몇 번이고 돌아가게 만드는 마력이 있습니다. 시 한 편 한 편이 생생하고 실존을 흔들고 번개처럼 마음에 꽂힌다. 시를 통해 언어가 가진 힘을 실감하게 하는 드문 경험을 하게 한다. 그대가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꽃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을 펴낸 그는 인화지에 빛을 정착시키듯 단어들의 생애 감각을 담아낸다. 와, 인화지에 에, 빛을 정착시키듯 단어들의 생애 감각을 담아낸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문장은 시인이 쓰지만 그 뒤의 문장은 읽는 이들의 마음으로 써내려간다. 첫 문장은 시인이 쓰지만 그 뒷문장은 읽는 이들의 마음으로 써내려가듯이 시는 쓰는 이와 읽는 이 사이에 오래 이야기한다. 새라든가 가시나무라든가 때로 삶과 죽음이라는 근본 주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감성이 있는 문장이란 이렇게 아름다운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자, 100사람이 읽는 시보다 한 사람이 100번 읽는 시를 쓰라는 말처럼 읽을 때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시들, 한 권의 좋은 시집을 삶에 들여놓는 일은 불안과 절망의 언저리에 한 송이 고요의 꽃을 피우는 일이다. 사랑과 고독, 희망과 상실, 시간과 운명에 대한 경이감을 그려낸 순도 높은 93편의 시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작가 소개하는 내용도 흡사 시와 같습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과 함께 이 몸을 맡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실 거고, 그런 사람이 없다면 아마도 에, 꽃을 본들 그것이 외로움으로 다가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라는 시를 만나보는데, 어, 제가 약간 배경음악을 깔아드릴 거예요. 제가 우리 최홍기 단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다가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음악을 깔아드릴 테니까 어, 각자 한번 이렇게 쭉 읽어가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분이 쓰신 서문입니다. 서문. 서문에 뭐라고 썼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겨울 여행자는 여름 여행자보다 더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신뢰한다. 차가운 별 아래 얼어붙은 길거리 어느 곳으로 나아가든 마침내는 봄에 다다를 것임을 알기에 어느 별의 가시를 밟고 걸어가든 머지않아 새벽에 이를 것임을 아는 밤의 여행자처럼 그래서 시인은 여름 여행자보다 겨울 여행자에게 낮의 여행자보다 밤의 여행자에게 시를 적어 보낸다. 이렇게 서문을 쓰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물에 잡혀 올라온 물고기가 온몸을 던져 바닥을 치듯이 그렇게 절망이 온몸으로 바닥을 친 적이 있는가? 그물에 걸린 새가 부리가 부러지도록 그물눈을 찢듯이 그렇게 슬픔이 온 존재의 눈금을 찢은 적은 있는지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게 온 생애를 거는 것이다. 실패해도 온몸을 내던져 실패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돌릴 겨를도 없이 두렵게 절실한 일이다. 어떠십니까? 갑자기 확 부끄러워지죠. 여기 보면 물에 잡혀온 물고기가 온몸을 던져서 바닥을 파닥파닥거리잖아요. 그물에 걸린 새가 그 그물을 벗어나려고
불이가 부러지도록 그물을 찢는다고 살아있다는 것은 그렇게 온 생애를 거는 일이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데 이 정도로 절실하고 간절하게 살아내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땅을 파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하는 일 속에 이 정도의 에, 어떤 온몸을 던져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하는 시죠. 이게 시의 마력이죠.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짧은 글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이런 마력을 가진 시를 오늘 만나보고 있습니다. 페랭이 꽃 피어 있는 언덕, 페랭이 꽃 피어 있는 언덕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만이 아니라 인생이 나를 살아왔다. 내가 길을 만들어 나간 것이 아니라 길이 나를 만들어 나갔다.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둘 다 나의 방향을 정해 주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를 닮은 것이 그리하여 내 인생이었다. 다른 곳으로 가면서 가야 할 곳을 알았고 절망하면서 희망의 주문 외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많이 읽어 여러 번 접힌 편지처럼 페랭이 꽃 피어 있는 언덕에서 마음에 접혀 있는 것들 하나둘 떠나보내며 떠나보내는 법을 배웠다.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실수나 실패 속에서 뭘 배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곧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훨씬 더 느낌이 다가오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그 다른 곳으로 가면서 가야 할 곳을 알았고 절망하면서 희망의 주문 외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많이 읽어 여러 번 접힌 편지처럼 페랭이 꽃 피어 있는 언덕에서 마음에 접혀 있는 것들 하나둘 떠나보내며 떠나보내는 법을 배웠다. 이거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배워볼 만한 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수를 하거나 누가 실패를 하면 뭐 그런 걸 통해서 네가 성공하는 거야. 뭐 이런 류의 이야기는 우리가 곧잘 잘하는데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쪼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도 굉장히 제가 93편 중에 40편 정도를 골랐는 거예요. 네, 골라서 지금 조금 중간에 생략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이게 책 제목에 실려 있는 바로 그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달빛과 함께 주물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밤 늦게까지 시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고독의 채소 단위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을 만난 후에 그리움에 비하면 이전의 감정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도 시 아니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곳이 없어 내 안에서 당신은 언유가 되고 한 번도 밑줄 긋지 않았던 문장이 되고 불면의 행바꿈이 됩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당신을 알기 전에는 당신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읽고 나신 소감이 어떠세요? 이 대상이 우선은 연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옆에 이렇게 나하고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알아지는 하나의 어떤 부분에서 사람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음,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제목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당신이 있는데도 시 없이 사는 사람은 뭡니까, 그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당신을 알기 전에는 예, 그래서 시를 좀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가시나무의 자서전 하는 시입니다. 이건 한번 볼까요? 장미는 그 많은 가시 속에 꽃을 피우면서도 저의 가시로 저의 꽃 찌른 적 없다. 탱자는 그 많은 가시 한가운데 열리면서도 저의 가시로 저의 심장 찌른 적 없다. 나를 보듯 가시나무를 본다. 세상을 찌르려고 했나, 나를 찌르려고 했나. 가까이 가도 아프고, 가까이 와도 아픈 나는 왜 가시를 키웠나.
박수 안 하십니까? 씨, 너무 좋지 않아요, 씨? 장미는 한 번도 자기 꽃, 가시로 자기 꽃을 찌른 적이 없다 그러고, 탱자도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보면 정작 내가 아픈 것은 내가 나를 찌른 것이 누가 나를 찌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왜 내 가시로 나를 찌르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단순하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죠? 나를 괴롭히는 거는 내가 가지는 해석의 문제지. 그죠?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 나는 왜 세상을 찌르려고 했나?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해요. 이 시도 좀 긴데 굉장히 주옥 같은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선생님께서 한번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 모순 어법. 너가 내 곁에 왔는데도 나는 너를 기다린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내 안에서 일렁이던 그리움을 잃지 않기 위해. 사랑은 그리워하지 않음을 금함으로 그리움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남겨두는 것이 몇 생의 시간을 걸어 문을 열고 지금 내가 내 옆에 왔는데도 나는 기다린다.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너를 내 깊은 곳 어딘가에서 하염없이 오고 있는 너를 부지에 의해 더 알게 되는 존재를 그 어디쯤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인생이 짓궂은 장난을 치기 전으로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하던 그 계절 어디쯤으로 너보다 먼저 비가 내리고 너보다 먼저 먼 별빛 하나가 찾아오고 나무의 가지 끝에서 꽃이 터진다. 그리움이 끝나면 나는 놓지 않을 것이므로 그리운 사람 더 그리워하기 위해 이미 내 곁에 온 너를 나는 기다리고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시 몇 생을 걸어 오고 있는 사람 하나.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고. 네. 나의 사랑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랑. 이 시도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랑이여. 나의 마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여. 내가 가진 것은 부서진 음표밖에 없는데 나의 노래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노래야. 불이었다가 얼음이었다가 나의 삶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삶이여. 절반은 사랑하고 절반은 미워하며 긍정이었다가 부정이었다가 나의 꿈이 되기를 거부하는 나의 꿈. 나의 것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모든 것이여. 나의 얼굴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낯선 얼굴. 나의 사랑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서툰 사랑이여. 희망은 가볍게 잡아야 한다. 이 시를 또 이정숙 사장님께서 읽어봐 주십시오. 희망은 가볍게 잡아야 한다. 새처럼 날아가 버릴지 몰라 힘껏 움켜쥐면 손 안에서 숨막혀 죽는다. 이제 막 날개짓을 배운 어린 새를 감싸듯이 손에 오목한 곳에 올려놓아야 한다. 아니면 공중을 나는 깃털처럼 무게도 중력도 없이 머리 위에 내려앉게 해야 한다. 다른 머리 위에도 날아갈 수 있도록 너무 세게 붙잡아 모서리가 부서지거나 매달리며 애원해선 안 된다. 절박할수록 가만히 희망을 품는 법을 배워야 한다. 희망은 숨을 쉬어야 하고 나무 위에 새처럼 스스로 노래해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희망은 가볍게 붙들어야 한다. 부서지기 쉬운 껍질 안에 절망이 웅크리고 있으므로 희망이 날아갔다가 언제든지 다시 날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벽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무한히 열려 있어야 한다. 내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시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관조하는 삶, 그 한병철님의 그 책을 읽고 이 시를 읽는다는 거는 1000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찬양합니다. 이게 굉장히 색다른 접근이 우리가 뭔가 희망, 꿈 뭐 이런 것들을 막 악착같이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 이게 이제 우리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어쩌면 그런 그 막 숨막히도록 이렇게 다가서는 어떤 태도가 오히려 질리게 만드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근사히 우리 사회에도 지금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는데 거기에 임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너무 막 극단적일 때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하고 뭐 자기 삶에도 수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여서 참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 사람을 위한 시, 이 시도 굉장히 감동적인 시입니다. 이 시를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원장님, 제가 읽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네. 한 사람을 위한 시. 세상에 대한 절망이 세상만큼 커졌을 때, 내가 아는 해답들이 다시 의문으로 바뀔 때, 나는 한 사람을 떠올린다. 새벽에 일어나 아득히 먼 육등성 별 세는 사람, 목도리도 없이 다른 새 기러기들 위해 앞장서서 얼굴로 찬바람 가르는 새 기러기 확인하는 사람, 마음이 힘들 때 토굴 속 언둥 수행자처럼 들숨과 날숨 짚어 나가는 사람, 밤새 태풍 불고 지나간 아침 부서진 꼬투리 속 씨앗 안부 묻는 사람, 겨울나무 껴안고 그 나무가 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꽃 손꼽아 보는 사람, 우연 속 필연의 숫자 새겨두는 사람, 바다를 보면서 여러 색강들 데리고 그 바다로 흘러온 강의 이름 기억하는 사람, 밤을 존재하게 하는 잠 못 이루는 사람들 잊지 않는 사람,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희망의 늦 반딧불이 차례 기다리는 사람, 어느 문장에서나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단어 밑줄 긋는 사람. 감사합니다. 제가 많았는데 정확하게 읽어주시네요.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단어 밑줄 긋는 사람, 어느 문장에서나. 요즘 우리가 또 카톡에 그 오늘의 한 문장 올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올린 문장들을 좀 이렇게 보시나요? 그게 밑줄 그어가면서 기도의 시작으로 그 문장을 밑줄 긋는다.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나열을 쭉 해놓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멋진 사람들이 쭉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시여서 이것도 한번 곁에 두고 한번 읽어보실 만한. 그래서 아까 출판사에서 뭐라 그랬죠? 100사람에게 읽히는 시보다 한 사람에게 100번 읽히는 시, 그 시를 쓰고 싶어하는 시인이 유시화 시인이라고 소개를 했었죠. 자, 다음 시를 모란 앞에서 반성할 일이 있다. 지난번에 그 모란 이야기 할 때 이 시를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 시를 또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달빛과 함께 춤을 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모란 앞에서 반성할 일이 있다. 슬픔이 문을 두드릴 때 너무 깊이 숨었다. 기쁨마저 찾을 수 없을 만큼. 절망이 뒤쫓아 올 때는 더 멀리 달아났다. 희망마저 따라오기를 포기할 만큼. 불행을 이겨낸 후에는 혹시나 행복마저 두려워했다. 내가 욕망을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욕망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한탄했다. 둘만의 사랑의 둥지를 만드느라 너무 많은 꽃을 꺾었다. 별을 세느라 어둠을 외면했다. 어둠 없이는 별들도 빛날 수 없는 것임에도 주목받는 날들의 찬사를 보내느라 주목받지 못하는 순간들에 주목하지 않았다. 내가 아픔을 돌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픔이 나를 돌본 것이다. 아침을 맞이한 모든 것은 설령 고뇌일지라도 어둠을 통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물론 앞에서 겹겹이 반성할 일이 있다. 모란 앞에서 겹겹이 반성할 일이 있다. 모란꽃이 가지는 어떤 특성들을 잡아내가지고
그 꽃잎 한 장 한 장마다 내가 뭔가 반성할 일이 있다라고 이 시를 착상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굉장히 남다르구나. 그 어떤 통찰력이라고 할까. 이게 저기 보면 내가 욕망을 따라다니면서 언제나 욕망이 나를 따라다닌다고 한탄했다. 이런 식기들이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는 함께 혼자라는 시인데 시를 한번 볼게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혼자라고 당신은 말한다.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겨울 하늘을 손짓해 보인다. 그곳에 야생 쇠오리 5마리가 날고 사람 인자의 대열을 이루며 맨 앞에서 바람을 가르며 날던 새가 다른 새가 그 자리를 맡는다. 지치면 다른 새가 그 자리를 맡는다. 우리는 함께 혼자다. 번갈아가며 희망이 그 녹슨 빛깔 날개짓에 있다. 쇠오리가 이렇게 쭉 날아가면서 사람 인자 대열을 해가지고 지치면 자리 바꿔주고 하는 그 소재로 했었습니다. 자, 이 시도 굉장히 좋은 시인데 박수현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저입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자면서 웃는다. 엄마가 버리고 떠난 아이가 자면서 웃는다. 연인에게서 별별 통보를 받은 청년이 자면서 웃는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소녀가 자면서 웃는다. 직장에서 해고된 가장이 자면서 웃는다. 다리 대신 절단된 면이 있는 노숙자가 자면서 웃는다. 암 선고를 받은 여인이 자면서 웃는다. 못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래 슬픈 일이 있나. 국경 넘어 도착한 나라에서 거부당한 난민이 자면서 웃는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전장의 병사가 자면서 웃는다. 낯선 나라로 시집온 이국의 여성이 자면서 웃는다. 단칸방에서 개와 단둘이 사는 노인이 자면서 웃는다. 맡을 배역 없는 무명 배우가 자면서 웃는다. 회전하는 지구 행성에 등을 대고 누워 모두가 자면서 웃는다. 이 사회에 어쩌면 소외된 사람들이고 이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나는 저렇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마음에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약간의 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이런 비겁함이 사실은 있는데 저런 부분들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그네들에게도 저런 웃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일깨워주는 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그 수업을 하다가 그 우리 사회에 가진 어떤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토의를 했더랬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학생이 젊은 학생이 어 그거 뭐 자본주의가 경쟁 사회인데 경쟁에서 소외된 것이 우리 와,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자꾸 이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일깨워주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박수 선생님이 울음이 터졌던 건 아마 어린아이가 웃는다는 말 아니었겠나 싶어요. 원체 아이들하고 한평생을 사신 분이어가지고. 자, 다음 시를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은 아픔. 찔레꽃이여 더 아프게 피어라. 슬픔인 줄 모르는 슬픔이여. 아픔인 줄 모르는 아픔이여. 내가 그리워하던 그것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 내가 찾아 헤매던 진실이 나를 찾아 헤매고 있다. 울 때에 가시 찔려 울지 못하는 새 있다는 말 들어. 내 울 때 만져보는 밤. 꽃 피우려고 했으나 꽃 피우지 않는 꽃이여. 가려고 했으나 끝내 가지 못한 길이여. 망각인 줄도 모르는 망각이여. 끝난 줄도 모르고 끝난 사랑이여.
찔레꽃이여 더 아프게 나를 찔러라. 가시로 말고 꽃으로. 찔레꽃 피었나요? 이제 피나요? 이제 필 때 돼가죠. 찔레꽃. 더 아프게 피어라. 슬픔인 줄 모르는 슬픔이요. 이렇게 피면 더 아프게 피는 꽃인지 더 아프게 나를 찔러라. 가시로 말고 꽃으로. 나는 낙타였나 보다. 나는 낙타였나 보다. 세상이 사막이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입술 하얗게 갈증 심할 뿐 이따금 발 헛디딘 것이 전부였는데 여기까지 와서 신발 벗어보니 모래 가득하다. 별 밟고 다닌 줄 알았는데 눈썹에 얹힌 후회의 먼지 해를 가리고 일부러 넘어진 건지 삶이 비탈진 건지 아무래도 나는 무릎팍에 옹이 박힌 낙타였나 보다. 나는 담쟁이였나 보다. 인생을 벽이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깨달음이라든가 진리라든가 더 큰 주제 향해 촉수 뻗어 나갈 줄 알았는데 이제 와보니 간신히 벽 하나 타고 올라가 담 위로 얼굴 내밀었을 뿐 자유로이 행로 넓히며 돌아다녔나 자부했는데 겨우 연두 몇 장 내보였을 뿐 아무래도 나는 남의 어깨에 발돋움하고 살아온 담쟁이 넝쿨이었나 보다. 나는 무엇이었나 보다. 이거 릴레이 댓글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낙타였나 보다. 나는 담쟁이 넝쿨이었나 보다. 나는 복화술의 인형이었나 보다. 뭐 이렇게 자기를 은유적으로 한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귀울음. 언제부터인가 귀 속에서 바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의사는 이명이라 했다. 내 귀는 왜 바다 소리로 우는가? 내 폐는 왜 파도 소리로 외치는가? 바다가 내 안에 갇혀 있는 걸까? 이렇게 저는 한 번씩 귀가 웅할 때 있죠. 저도 요새 그래가지고 이 시가 다 와닿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뭐 몸에 이상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내 안에 파도가 있나 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에 약간 이상 징후가 있거든. 불평하지 말고 시를 쓰세요. 시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래 시를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비치는 분들에게 제가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박보배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노래. 누구나 노래를 가지고 있지. 한 번도 부르지 않은 노래를. 자신도 그것이 있는지 모르는 노래를. 아니,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 숨겼는지 잊은 노래를. 슬픈 입모양을 하고서 나무 위의 새를 바라보지만 새는 둥지에서부터 노래를 갈망하고 나와 노래하는 것이라지. 갈망, 그 자체가 노래라지. 누구나 죽기 전에 한 번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목소리 어딘가에 감추고 있지. 죽기 전에 한 번은 불러야만 하는 노래를. 오, 시 낭송에 아주 좋은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느낌 있으세요. 좋습니다. 나의 전기 작가에게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전기 작가에게 불안한 일이 생이 아니라 단지 불안한 날들이 몇 날 있었다고 적어주기를. 허무의 계절이 아니라 계절마다 허무한 감정이 두세 번 찾아왔을 뿐이라고. 실수 많은 세월이 아니라 선택의 세월이었다고. 발 헛디뎌 자주 넘어진 게 아니라 나만의 춤을 춘 것이었다고. 써주기를. 우울한 시간이 아니라 다만 혼자 더듬이 나간 시간이었다고. 고뇌의 날들이 아니라 희망의 불씨 뒤적인 날들이었다고.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지만 집착이 아니라 소망이었다고 써주기를. 허약한 몸이 아니라 뼈 한 따가 조금 부러졌을 뿐이라고. 검은색 옷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격려를 감추기 위함이었다고. 달처럼 혼자였을 뿐 어두웠던 것은 아니라고 적어주기를. 근데 유시아 시인이 자기 전기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써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시입니다. 이것도 애법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제목으로 한번 글을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괜찮은 것 같죠?
날개를 주었다. 내 날개였다. 자신의 날개를 떼어버리는 새는 없다. 날개를 땅에 끌고 다니는 새도 인간은 그렇게 한다. 우리로 좋아 자신의 날개를 떼어내고 피 묻은 깃 위에서 잠든다. 나는 이것을 갈망하며 길을 걷다가 날개를 주었다. 내 날개였다. 슬픔의 무인등대에서 이건 긴 편지를 자기에게 보내온 독자에게 답을 하는 내용으로 써져 있습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남겨둘 것, 타인에게 빈손 내밀지 말고 슬픔 곁에 그냥 앉아있을 것, 슬픔과 함께 밥 먹고 슬픔과 함께 물 마시고 습기로 눅눅해진 입을 내어줄 것, 때로는 슬픔을 덮고 자야만 할지라도 기쁨을 구걸하지 말 것, 슬픔에게 노래 불러줄 것, 목구멍 안쪽에서 길어올린 자신도 몰랐던 목소리로 처음 불러보는 노래를 그 노래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침과 노래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자의 웃음은 집안에 들이지 말 것, 어둠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 어둠 속에서 끝낸다면 단지 지금은 겨울이라는 것, 그저 낯이 조금 짧은 계절일 뿐이라는 것, 아무도 찾지 않는 무인등대에서 북극광을 보려고 기다리는 중이라는 것, 금간 어둠을 별자리들이 이어 붙이고 있으니 고개 들고 그 슬픔 살아낼 것, 나의 너라고 부르며 슬픔에 손잡아 일으켜줄 것, 어느 날 그 슬픔이 기쁨의 이유가 될 때까지. 아마 어떤 그 독자가 굉장히 힘들다고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써준 글입니다. 슬픔은 슬픔으로 남겨둬라. 타인에게 빈손 내밀지 말고 슬픔과 함께 밥 먹고 슬픔과 함께 물 마시고 기쁨을 구걸하지 마라. 와, 위로 동정 구걸 마라. 이거 제가 인생 후반전이라는 노래 작사할 때 썼던 문구였는데, 그죠? 위로 동정 구걸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이게 이제 저는 굉장히 좀 해주고 싶어요. 요즘 원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온갖 데 가서 위로 받으려 그러고, 뭐 이렇게 위로 동정 구걸하는 것도 정신적 거지다, 구걸행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분도 기쁨을 구걸하지 마라. 노래 한 곡 모르는 놈하고 만나지 마라. 노래 한 곡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집안에 들이지 마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래서 겨울은 그저 좀 짧은 계절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지치고 힘드신 분 계시다면 이 시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받아야 돼. 남들한테 위로해달라 하지 말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시가 써지지 않을 때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누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바람 김 원장님은 얼굴 안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고, 자, 이것도 달빛과 함께 주물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시가 써지지 않을 때면 낯선 고장에서 혼자 산 2해 동안 불타는 밀밭과 삼나무와 소용돌이 치는 구름과 고독한 얼굴을 2000점 넘게 그린 고을을 생각한다. 자신의 심장 안으로 태양을 훔치려다 미쳐버린 정신병원의 작은 창으로 보이는 별이 빛나는 밤을, 그 창 크기의 화폭에 담은 사람, 우리는 별에 다다르기 위해 죽는다고 말한 사람을, 불안한 예감에 기쁨이 반으로 줄어들 때면 백내장으로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매 초마다 빛의 변화를 감지하며 수련과 연못을 250점이나 완성한 모네를 기억한다. 깊은 짐을 막기 위해 고독한 밀짚 모자 눌러 쓰고 팔레트에 가득한 초록색 물감 섞고 또 섞어 수련과 연못의 경계를 지운 사람, 날마다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한다고 말한 사람을, 내 운명인 것이 무거울 때면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연인을 그린 샤가를 떠올린다. 닭과 염소와 꽃다발도 따라서 날고 한 여인을 사랑해 그녀가 죽어서도 창문으로 들어와 자신의 그림을 인도하며 푸른 캠퍼스 위를 날아다녔다고 말한 사람. 삶이 언젠가 끝나는 것이라면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칠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을. 대목이 없을 수도, 새 부엉이가 머리 위로 날아와 앉을 수도 있다. 소금이 필요한 순록이 나뭇가지 같은 뿔로 밤에 문을 두드릴 수도 있다. 1000개의 조각으로 부서진 것이 아니라 1000개의 조각이 당신을
지탱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옷이 한 벌밖에 없는 하늘나라는 새벽마다 똑같은 옷으로 갈아입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순간이 완벽하다는 건 행복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일 수도 있다. 오늘이 훗날 당신이 세상을 떠난 날일 수도 있다. 너무 외로워 기쁨을 너무 늦게 발견할 수도 있다. 불치필처럼 너무 늦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 세상의 그대들, 이 시도 한번 누가 또 읽어보실까요? 고배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의 그대들, 인디언들은 세상의 모두를 그대라고 불렀다지. 장애물 거슬러 오르는 연어에게도, 온 생애를 걸고 피는 풀꽃에게도, 가다듬지 않은 목청으로 말 걸어오는 천둥에게도, 약지지 말라며 눈보라 속을 긋는 들소에게도, 새로 태어나길 잘했다고 세상에 온 첫 소감을 노래하는 백세에게도, 빛을 깜빡이느라 아픈 기억, 깜빡이 전 반딧불에게도, 우리의 여행을 지켜보는 하늘의 넉대 별에게도,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다고 중얼거리는 색강에게도, 귀의 말처럼 내리는 봄빛 속을 둘 곳 없는 마음 데리고 다니는 나비에게도, 지난 계절의 슬픔 정리하고 30개의 기쁨 켜고 있는 사과나무에게도, 자신이 한 일 물을 수 없다는 걸 아는 봄에게도, 우리가 하는 말 다 알아들은 죽은 혼에게도, 인디언들은 모두 그대라고 불렀다지. 대박이죠. 친구 없다, 외롭다 이런 사람들은 이 시를 읽으면 친구가 몇 명이 생기는 거죠, 지금? 모두가 다 그대죠. 그러니까 저기 보면 천둥한테도 그대라고 부르고 들소한테도 그대라고 부르고 온통 다 그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대가 없으신 분들은 자연에 나가면 온통 그대가 널렸으니까 그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개의 강이라고 당신은 말하지만 이거 이재덕 사장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우리가 두 개의 강이라고 당신은 말하지만 몸을 섞어 함께 바다로 흘러가 것이라 하지만 나는 당신과 내가 두 개의 강둑이라 한다. 우리 두 사람 사이의 강이 길을 잃지 않도록 낮과 밤의 내밀한 속삭임이 멈추지 않도록 서로를 마주보며 양쪽에서 지켜주는, 우리가 다만 강이라면 세상은 우리의 강둑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니 얼마 못 가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니 우리는 강이라면 뚝이어야 한다. 강폭이 좁아져 벌거숭이 감정이 범람하지 않도록 그 대신 구비마다 숨은 열어 세상을 적시도록 두려움이 밀려와 물이 차가워지고 때로는 도중에서 얼어붙는다 해도 마침내는 바다에 다다를 것이라 믿으며. 우리가 이게 강물이 합쳐져야 된다라는 약간의 그 이상적 착각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한 몸이어야 한다. 뭐 반드시 똑같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강둑이어야 한다. 거리가 있어야 하고 각각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 라는 관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인문학에서. 근데도 우리는 막 대한민국 5천만 명이 다 똑같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획일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착각 속에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미워하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서 두 개의 강이 따로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녹여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선생님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왜 자꾸 저에게만 낭낭하다고 하시는지. 실제 낭낭하세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은 당신을 발견한 내 눈을 사랑한 것이고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내 귀를 사랑한 것이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나를 사랑한 것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에게 다가간 내 목숨을 사랑한 것이고 당신 곁에서 웃는 나의 아픔까지 사랑한 것이고 당신의 폐에 들어갔던 공기를 숨쉬는 나의 폐를 사랑한 것인지도 모른다.
지치대가 꽃나무를 사랑하듯이 슬픔의 무게로 기쁨의 가벼움을 사랑하듯이 아무도 모르게 당신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사랑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랑합니다. 집박이의 별에서 부르는 노래. 쇼팽의 야생곡이 작곡되지 않았어도 밤의 고독은 그대로일 것이다. 톨스토이가 소설을 쓰지 않고 간이역 역장으로 살아갔어도 카프카의 첫 애인과 결혼해 제빵사가 되었어도 모든 현재 시제는 과거 시제로 바뀌고 우리는 그리움만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음유 시인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는 말들은 별들 사이로 흩어지고 누군가 처음으로 누에고치에서 시를 훔쳐 실개천 같은 천을 만들지 않았어도 죽은 이들의 혼을 부르기 위해 들소 가죽으로 북을 발명하지 않았어도 노을은 타박상 입은 것처럼 번지고 조개가 진주 만드는 법을 보여주지 않았어도 죽은 조개 껍질을 발가락을 찌르고 오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지 않았어도 큰 곰별자리의 별 하나는 새벽마다 먼저 소등할 것이고 겨울바람은 장미나무의 옷을 모두 벗겨 가시투성이 알몸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다 그대로일 것이다. 어제는 오늘을 마중 나왔다 돌아서 가고 내일은 오늘을 배웅 나와 떠나보낼 것이다. 누군가 영원한 행방불명을 죽음이라고 부를 것이다. 어느 곳을 가든 주머니에서 씨앗을 꺼내 한떼기의 땅을 꽃밭으로 만드는 정원사, 진리를 찾아 새들이 낸 길 따라 먼 데까지 간 여행자, 세상에 갇히는 것보다 생각 속에 갇히는 것이 더 큰 부자유임을 아는 수행자, 불안한 허공에 던지고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남겨두는 불치병 환자, 부적처럼 여러 겹 접힌 희망을 마른 가슴께 품는 노동자,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과 이야기하고 비 오는 날에는 비와 대화하는 눈, 보물은 폐허에 묻혀 있다는 걸 아는 광부, 무리를 벗어나 광야에서 홀로 노래하는 가수, 달맞이 꽃 얼굴에 묻은 물감시 찍어 회색으로 변해가는 달에 칠하는 화가, 하루 한 번은 회전하는 세상의 중심이 되어 꽃처럼 고요히 앉아있는 춤꾼, 완두콩 꽃두리에서 연두색 기쁨 꺼내듯 생의 중간쯤에서 자신만의 진리를 줍는 철학자, 신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뜻밖의 것에서 표식을 발견하는 신앙인, 심장의 4개의 방을 숫자보다 감탄부로 채우는 아이, 새벽에 별들이 돌 속으로 숨고 달이 꽃 속으로 숨는 것을 지켜보는 점성가, 행가리만을 의지해 생을 살아가는 시인. 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와닿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저는 회색으로 변해가는 달에 칠하는 화가, 이걸 이렇게 상상을 해보게 되는 그런, 특히나 저기 또 보면 심장의 4개의 방을 숫자보다 감탄부로 채우는 아이, 달에게서 배운다. 이 시도 한번 우리 김성건 선생님 한번 부탁드릴까요? 마이크 안 켜졌어요. 달에게서 배운다. 자신을 완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그 속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낮이나 밤이나 자전하고 공전하며 단 하루도 멈춤 없네. 멈춤 없이 궁극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에서 다른 존재들을 비춘다는 것을, 그리고 자기 완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완성된 상태에 정지해 있는 일보다 더 어두운 건 없다는 것을. 당신은 나를 안다고 말한다. 내가 바다 같은 존재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왜 고요하고 평온한 바다만 상상하는가? 감정의 파도가 일고 불안정한 단어들이 충돌하고 현실과 비현실의 물살 가르며 극에서 극으로 흑동굴에 자맹하는 바다가는 내가 아닌가. 마음 주었던 자리마다 따개비가 문신 같은 흉터 자국 남기고 기억의 성게 가시에 찔려
파란 피 흘리는 이 해안은 나의 해안이 아닌가? 내 삶이 노래라는 걸 이해한다면서 왜 낭만적인 사랑 노래만 기대하는가? 낮에도 밤에도 난해한 가사 중얼거리는 이 고장난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닌가? 생나무를 찢는 듯한 내 안에 사는 외침은 노래가 아닌가? 당신은 나를 안다고 말하면서 소금기 하얗게 말라가는 바다와 강박으로 상처를 핥고 지나가는 자책의 빙하는 왜 외면하는가? 당신이 한 번도 항해한 적 없는 섬섬이 숨가쁜 별들 가득한 이 태양은 내가 아닌가? 내 안에 우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독마저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감성의 폭발과 모험을 떠난 자음 같은 떠들이 별은 왜 내가 아닌가? 당신이 짐작할 수도 없는 평생 우주에서 온 나는 내가 아니어야만 하는가? 이거 누군가에게 한번 이렇게 답답할 때 하소연할 때 한번 이런 시를 인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나 같은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 같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안고 품는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파도를 치고 바위에 부딪히고 그래서 새파랗게 멍이 들어있는 바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보는 내가 다가 아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한번 이렇게 인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였습니다. 눈물의 말, 눈물의 말 이 시를 이정숙 사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눈물의 말. 인어의 눈물에는 물고기가 산다는 말. 천사의 눈물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이 흐른다는 말. 갓난 아기의 눈물에는 전생의 아픔이 담겨 있다는 말. 철학자의 눈물에는 허무의 꽃이 피어 있다는 말. 천문학자의 눈물에는 100만 광년 너머에서 소멸되는 별들의 마지막 빛이 번진다는 말. 화가의 눈물에는 다 쓰지 못한 물감이 섞여 있다는 말. 시인의 눈물에는 미완성의 문장이 녹아 있다는 말. 헤어지는 연인의 눈물에는 진실한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말. 야생 기러기의 눈물에는 뒤에 두고 온 다친 기러기의 날개짓이 어른거린다는 말. 신의 눈물에는 온 세상의 슬픔이 어려 있다는 말. 와우, 눈물의 말이 참 깊네요. 이정숙 사장님이 흘리는 눈물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 눈물에 춤을 바쳤습니다. 네. 자, 저기 보면 다친 기러기의 날갯짓이 어른거린다는 말. 야생 기러기의 눈물에는 뒤에 두고 온 같이 날아가다가 못 날아간 뒤에 두고 온 기러기의 날갯짓이 어른거린다는 말. 그래서 내가 흘리는 눈물도 이렇게 한번 나름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어의 눈물에는 물고기가 산다는 말. 물음표. 우리의 눈은 사랑하는 사람을 발명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을까? 내 눈썹을 그릴 때 신은 어디서 검은색을 얻었을까? 바다의 결정체인 소금은 왜 파란색이 아닐까? 숯은 불을 어디에 감추고 있을까? 바람은 자신을 손짓하는 나뭇잎을 어떻게 찾아갈까? 돌이 흘리는 눈물은 왜 냉정하지 않고 고단해 보일까? 눈은 세상에 무엇이 보고 싶어서 흰목을 빼고 있을까? 집바퀴처럼 사람도 자신의 얼굴을 정하고 태어날까? 이 질문 다니면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관찰이 예리하고 이런지를 우리가 느끼게 하는 시인의 감수성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분이 지금 여기 보면 궁금한 것을 총 한 20가지 적어놨는데 금간 사랑을 꿰매려면 얼마나 긴 인동초 꽃씨를 빌려야 할까? 나는 언제부터 당신의 나이고 당신은 언제부터 나의 당신이기로 결정했을까?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많은 물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몇 편 안 남았습니다. 몇 편 안 남았습니다. 가시연꽃. 꽃은 꽃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꽃을 피우지 않는다. 꽃핀 자신을 보기 위해 꽃을 피운다. 와. 가시연꽃 한 송이 물 밖으로 얼굴을 내미네. 세상으로 나온 자신을 보려고 두려움과 시련의 가시 많아도 꽃 피운 자신을 보려고 자신이 되기 원했던 꽃이 자신이 진실로 무슨 꽃인지 보기 위하여. 가시연꽃. 꽃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 꽃을 피우지 않는다. 꽃핀 자신을 보기 위해 꽃을 피운다. 이승에서 바라는 것은 다 바람이 된다고 그래서 바람이라고 한다고. 제가 문장
바람이 분다 이럴 때 누군가의 바람, 그 원치를 가지고 다닌다 해서 바람이라고. 가시연건키. 다른 사람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문제야. 누군가가 너를 꺾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내가 너를 꺾는 것이 불행이야. 다른 사람이 너의 가시에 찔리는 것이 아픔이 아니라 모두 너를 떠나는 스치는 곳마다 쓰라린 내가 너의 가시에 찔리는 것이 더 아픔이야. 가시풀이라며 세상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슬픔이 아니야. 가시풀이라며 네가 너를 원하지 않는 것이 겹겹의 힘통이야. 내 안에 가시 있다. 내 안에 가시 있다. 네가 너를 찌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 처음 보는 얼굴이 바다 직박구리에게 물었지. 직박구리에게 물었지. 내가 멀리 뛰기에 서툴지만 감정이 심면 뛰어넘어도 되느냐고 내 얼굴 닮은 새가 고갯짓으로 말했지. 그렇게 해. 그래서 그렇게 해. 이게 저번에 그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모든 걸 인정하는, 그렇게 해. 뭐,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 괜찮아. 뭐 이런 거. 자, 나는 작별이 서툴다. 이 시를 오늘 선정한 마지막 시입니다. 이 시를 한번 달빛과 함께 춤을 읽겠어.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나는 작별이 서툴다. 나는 작별이 서툴다. 헤어지면서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에 잎을 떠나보내는 나무처럼 그렇게 무심히 잘가 하고 말할 순 없을까? 꽃의 손을 놓는 가지처럼 봄이 되면 또 만나 하고 기쁘게 보낼 순 없을까? 잠시 헤어짐이 영원한 공백이 될지 몰라 작은 기천에도 놀라는 풀잎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마지막 말을 입속에 삼켰던가. 안녕, 아름다운 세상아. 안녕, 짧은 계절 동안의 나의 사랑아. 잘 가라, 유서처럼 떠나는 나의 시들아. 아무리 연습해도 나는 작별의 말이 서툴다. 자, 이 책의 이제 후미에 가면 이문재 시인이 이 책에 대한 일종의 이렇게 평론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요약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왜 시가 세 편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첫째는 지금 여기에 나를 위한 시가 한 편이 필요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가 하나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읽고 싶은 시가 한 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편의 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숙제를 우리가 좀 해보자고요. 나를 위한 시 한 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시 한 편, 세상을 위한 시 한 편 정도는 우리가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 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 오두막에 있던 의자 세 개가 하나는 고독을 위한 의자이고, 다른 하나는 친구를 위한 의자이고, 마지막 하나는 이 고객들,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의자라는 의미였다고 하죠. 그래서 류시아 시인의 시 중 나를 향해 나의 내면에 대한 시, 그게 이제 장미는 그 많은 가시 속에 꽃을 피우면서도 저의 가시로 저의 꽃을 찌른 적이 없다. 이 시가 나를 위한 시라고 지금 이 이문재 시인은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나를 위한 시, 같이 읽고 싶은 시, 모두가 함께 보면 좋겠다는 시, 이 세 편을 골라내는 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문재 시인이 하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시가 자기는 이 시집을 읽으면서 뭐였느냐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알기 전에는 시 없이도 잘 지냈습니다. 이 시를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준다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뭐 전부죠. 그러니까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시 없이도 견딜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시 없이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전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시를 들려주면 좋겠다. 근데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시가 뭐냐라고 하는데, 세상에 대한 절망이 세상만큼 커졌을 때, 내가 아는 해답들이 다시 의문으로 바뀔 때 나는 한 사람을 떠올린다.
누구예요? 새벽에 일어나 육등성 별 세는 사람, 다른 쇠기러기들을 향해 앞장서서 얼굴로 찬바람 가르는 쇠기러기 확인하는 사람, 밤새 태풍 불고 지나간 아침 부서진 꼬투리 속 씨앗 안부 묻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충실한 사람, 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를 이렇게 써놓은 이 시를 모두 같이 한번 읽고 싶다. 이렇게 지금 이문재 시인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이제 독자 여러분들도 세 편의 시를 골라보시길 바랍니다라고 뒤에 글을 써놓고 이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봄에 눈으로 보는 꽃, 눈으로 보는 그 새싹들의 향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정작 우리는 내 가슴에 생겨나는 어떤 것들을 표현해내는 일에 굉장히 무뎌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내 가슴이 이미 말라 비틀어져서 내 가슴을 적시기에도 부족한 거죠. 이게 내 가슴을 적시고 바깥으로 흘러 넘쳐야 이게 표현이 되고 또 다른 형태로 나올 텐데 그게 안 되면 갈증에 있는 사람이 지 마실 물도 없기 때문에 다른 곳을 적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시집 한 권을 같이 만나보셨습니다. 촉촉한 그런 아침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 짧게라도 우리 달빛과 함께 춤을 님과 함께 이야기를 느낌을 공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